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연입니다. 한때 이 나라 건설업계의 절반을 세운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제가 승인한 설계도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꿨고 제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건설의 황제라 불렀고 언론은 한국의 기적을 만든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이름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 지우는 의전을 챙기느라 바빴고 손녀 민서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보다 손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례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한테 회사를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이니 ESG니 하는 게 대세인데 아버님 방식으론 내 방식이 문제라는 거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어색하게 물을 따라주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제가 세운 63층짜리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사무실들이 반짝였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고 비서가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서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안 드세요? 회사에서 먹으마. 맨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5살이 된 손녀는 어느새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임원회의, 프레젠테이션, 계약서 검토,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 저는 쉴 틈 없이 결정을 내렸고 지시를 했고 승인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지만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라. 지훈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라는 겁니다. 명예회장으로 계시되든 고문으로 계시든 이젠 아버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임직원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스타일이 요즘 세대랑 안 맞습니다. 너무 권위적이시고 소통도 안 되시고. 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의 눈빛에서 존경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그의 눈에는 피로와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봄아.
지우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선 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로 가족을 위해서?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그날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도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전화를 받느라 프레임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건 건물이 아니라 벽이었다는 걸. 그 주 월요일, 저는 임원진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그게 무슨 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시면 지훈이가 잘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회장실은 낯설었습니다. 30년을 매일 앉았던 그 의자가, 그 책상이, 그 창밖 풍경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지훈과 민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표정이었고 민서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회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잖아요.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젠 내 거 아니란다. 애초에 내 것이었던 적도 없었고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의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안도의 박수 같았습니다. 본사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유리벽에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현건설 회장 한도현.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서재의 모든 명함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대통령 경제특보, 건설협회 회장, 각종 재단 이사 수십 개의 직함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름을 버리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집을 비우겠다. 지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그건 나도 아직 모른다. 연락은요? 필요하면 민서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갑 속 신용카드는 모두 두고 현금 몇십만 원만 챙겼습니다. 신분증도 집에 두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 재산, 명예, 그 모든 게 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짐을 풀고 혼자 이불을 깔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박노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세상 어딘가에 두고 온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름이 무거울 때는 그걸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는 걸. 진짜 나를 찾으려면 먼저 거짓된 나를 버려야 한다는 걸.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의 벽뿐이었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기사가 모시는 차 안에서 신문을 보며 출근했지만 이제는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은 저를 그냥 박 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보던 중 구인 광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타워 경비원 모집 60세 이상 우대 숙소 제공 도현타워. 제가 15년 전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지상 42층, 지하 5층 규모의 복합 오피스 빌딩. 당시 최고 기술을 집약해 만든 건물이었고 준공식에서 제가 직접 테이프를 끊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서 경비로 일한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고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오래된 점퍼를 입고 도현타워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본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정문 위에는 DOHYUN TOWER라는 금색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이 바닥의 대리석을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50년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지하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가니 젊은 관리소장이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이력서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작성한 간단한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나이 65세. 경력은 공장 야간 경비 5년. 모두 지어낸 내용이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매일 걷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경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 문제로 오래 못 버티시거든요. 저는 괜찮을 겁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제가 세운 건물의 경비원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지하 탈의실에서 경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경비라고 적힌 모자.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이 경비는 60을 넘긴 분이었습니다. 이 인상이 좋았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 처음이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택배 정리하고 순찰 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긴 임대 건물이라 회사들이 많아요. 아침에 출근 러시 때 좀 바쁘고요. 오전 8시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캐리어를 끄는 영업사원들, 커피를 들고 급히 걷는 여직원들. 저는 문 옆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경비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수고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장으로 건물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들이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인사들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업무는 단조로웠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방문객을 확인하고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 경비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박 씨, 같이 드실래요? 집사람이 많이 싸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접대를 받았지만 그때보다 이 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보세요. 아니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애들이 다 커서 독립했는데 명절에나 한 번씩 보죠. 그것도 의무감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층층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15층을 지나는데 제가 예전에 회장실로 쓰던 공간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IT 회사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던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승인하고 수백 명을 채용하고 때로는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 씨, 왜 그러세요? 뒤따라온 이 경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층이 높아서 풍경이 좋네요. 그래도 전 1층이 좋더라고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정문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표정으로, 누군가는 밝은 얼굴로 건물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그냥 낯이 익어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서가 떠올랐습니다. 저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3,500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는 그 순간이 묘하게 새로웠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쓴 피로, 정직한 노동의 피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점심을 먹고 순찰을 돌고 퇴근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나날이었지만 그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젊은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로비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 그 옆을 지나쳤고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같이 드실래요? 전 혼자 먹는 거 좀 심심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사실 2개 샀는데 하나 남았거든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민서예요. 7층 디자인 회사 다녀요. 민서. 그 이름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할아버지 성함은요? 박철수입니다. 박할아버지. 매일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날부터 저는 이따금 민서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수다스러웠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를 했고, 저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일만 하고 살았지요. 가족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박철수라는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경비복을 입는 것도,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걸. 누군가와 샌드위치를 나눠 먹는 것, 진심 어린 인사를 주고받는 것,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침대에 눕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진짜 삶이라는 걸. 한도연이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로 일한 지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정리하다 경제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건설, 대규모 해외 개발 사업 착수 5조 원 규모 투자. 기사 옆에는 아들 지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이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뭐 보세요? 이 경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신문을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던데. 건설업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재비가 치솟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서가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도시락 같이 드실래요? 무슨 일 있니? 아, 그냥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넌 열심히 하잖니. 그래도 불안해요. 전 아직 신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불안을 보며 저는 제가 만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장과 확장만을 외쳤던 그 시절. 사람들의 삶보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들. 그날 저녁, 퇴근하며 로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무.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재무를 담당했던 임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노인은 그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 그의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무리하십니다. 이 시국에 해외 개발이라니. 문이 닫히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도연건설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기사만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도연건설, 동남아 개발 사업 진출, 한지훈 회장, 공격적 경영 행보.
도현건설 주가 연일 상승 투자자들 환호. 하지만 전문가 칼럼들은 달랐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 수위, 현금 흐름 악화 우려,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 속 홀로 질주.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도현건설 본사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켜진 사무실 불들.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비에서 신문을 정리하는데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건설 협력업체 연쇄 부도 위기. 손이 떨렸습니다. 협력업체들. 저와 수십 년을 함께해온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를 오던 사장들, 현장에서 땀 흘리던 기술자들. 박 씨,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이 경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건강이 최고예요. 그날 오후, 민서가 울먹이며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회사 거래처가 부도났대요. 도현건설 협력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올 것 같아요. 그쪽 프로젝트가 전체 매출의 30%였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벌인 일이 이렇게 파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무모한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왜 이런 걸까요? 큰 회사들은 멋대로 하고, 작은 회사들만 피해보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제가 회장이었을 때도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깎고 대금 지급을 늦추고 위험은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게 경영이라고 효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도현건설 본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문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든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대금 지급하라. 중소기업 죽이기 중단하라.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한도현 회장 시절부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만든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무너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도현건설 해외 사업 부실징 후 손실 규모 1조 원 추정. 주가가 폭락했고 언론은 연일 도현건설을 다뤘습니다.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영 실패 책임지실 겁니까? 협력업체들에 대한 입장은? 선친 한도현 회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경영하셨을까요?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고됐어요. 뭐,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팀 10명이 한꺼번에 잘렸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시스템, 제가 키운 아들, 제가 세운 제국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매출, 이익, 주가. 사람은 언제나 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예요. 지훈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민서한테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도연타워에서 경비로 일하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버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미 무너졌.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나도, 너도 우리가 함께 무너뜨린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욕망만 남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집이었고, 우리 회사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너뜨려라. 완전히. 그리고 다시 지어라. 이번엔 사람을 위한 집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건설 본사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제국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빈 소주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박철수로, 경비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제 속죄이자 제 희망이었습니다. 도연건설의 위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도연건설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채권단이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한 명이 본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막았지만 그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저는 매일 도연타워 로비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TV 뉴스는 쉴 새 없이 도연건설을 다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회사 회장 아버지만 못하네. 한도연 회장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세 경영이 문제야. 배는 안 고픈데 욕심만 앞섰으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똑같았고 다만 시대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실직 후에도 종종 도연타워에 들렀습니다. 이력서를 넣으러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면접 봤는데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기존 회사가 왜 망했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회사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로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든 방송국 직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구경꾼들. 한지훈 회장이 온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경비실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잠시 후 정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경영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협력업체 대금은 언제 지급하실 건가요? 주주들에게 할 말씀 있으신가요?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무리한 경영 판단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님들,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보다 이익을, 진실보다 체면을, 관계보다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도영건설의 문화였고 저는 그 문화를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 한도현, 여러분은 그를 건설업의 거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이 만든 이 회사 자체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님을 원망하신 겁니까? 책임을 전가하신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 위에 집을 지어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로비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전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협력업체 대금 변제와 구조조정 피해자 지원에 쓰겠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 혹시 젊은 여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도현 회장님 아니신가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경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 봤습니다. 여기자가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한도현 전 회장입니다. 도영건설 창립자가 여기서 경비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댔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겁니까? 왜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아드님의 경영 실패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훈에게 걸어갔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늙은 아버지와 정장을 입은 중년의 아들이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전둥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얼굴이 보이냐. 그 한마디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무너지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 넘은 사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경비복과 정장이 맞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채취와 아들의 땀 냄새가 섞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게 잘못된 길을 보여줬구나.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훈을 놓고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도연입니다. 도연건설을 세웠고 이 나라 건설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좋은 경영자였을지 몰라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는 성공했지만 제가 키운 아들은 불행했습니다. 제가 쌓은 부는 많았지만 제가 나눈 사랑은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쌓는 일을.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너뜨린 회사를 이번에는 제대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함께. 그날 밤의 장면은 모든 뉴스 채널의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전설의 귀환, 경비복 입은 회장,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도연이든 박철수든 거울 속 남자는 변함없이 늙고 초라했습니다. 도연타워로 출근하는 길,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천천히, 묵묵히. 로비에 도착하자 이 경비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씨, 아니, 회장님.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박씨라고 부르세요. 저는 여전히 경비니까요. 하지만 제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요. 이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청소는 박 씨가 3층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날 오전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께 특별실을 마련하고 고문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로 일하러 왔습니다.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서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정체를 알고도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먹어요. 내가 알면서도 오다니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회장이든 경비든 저한테는 같이 밥 먹어주시는 따뜻한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로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시 취직됐어요. 정말이냐? 네,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래요. 연봉은 적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알려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그날 오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십니까?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장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대신 새로운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협력업체 지원 재단이요.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돕고 구조조정 피해자들을 재교육하는. 좋은 생각이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유산이 뭔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재단 이름을 한도연 재단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함께 재단이라고 하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니까. 지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 저는 재단 설립 준비에 동참했습니다.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훈과 만나 재단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언하고 듣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옛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솔직히 저는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오셔서 사과하시고 재단 얘기까지 하시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은 생을 그 일에 쓰겠습니다. 석 달 후 함께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10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이사장을, 저는 고문을 맡았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협력업체 대금 변제였습니다. 도연건설이 지급하지 못한 돈을 재단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저와 지훈이 개인 재산을 모두 내놓았고 몇몇 기업인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서가 그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가 됐고 나중에는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저는 여전히 도현타워에서 경비로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했고 점심에는 민서와 도시락을 먹었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2층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경비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 뭘 보세요? 저 건물을 보고 있었지요. 대단한 건물이죠. 한도연 회장이 만들었다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분 요즘 재단 일 열심히 하신다던데. TV에서 봤어요. 그래요? 네, 멋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람들 돕고 사시는 게. 저는 빗자루를 들고 다시 바닥을 쓸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이 건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저는 주차장 쪽으로 갈게요. 혼자 남은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정문 위에는 여전히 DOHYUN, TOWER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도현, 이번엔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할 때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민서가 밥을 퍼주고 지훈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재단 행사 있잖아요. 꼭 오세요. 그래, 갈게.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좋아. 매일 걷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이 노을을 반사하며 흘렀습니다.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버릴 수 있어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권력은 더섭어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이름은 간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진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한 걸음씩. 내일도 저는 경비복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건물을 청소하고 작은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 저는 한도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 그저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